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의 소재, 수독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 자체를 소재로 하는 교육, 메타 교육의 문제, 상당히 연관되어 있죠. 를 차례로 알아보려고 해요. 강의 신청할 때 신청서에 교육 소재에 관심 있는 사람 많더라고. 관심 영역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미리 쏘았을 때 어떤 내용일까 이게 궁금해. 항상 그렇지만 그런데 그것도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경험한 바에는 그래요. 그것은 다분히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관심이 말이죠. 그런 것이고, 교육학, 사범대학 내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한다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과 한다는 부류가 있는데, 항상 싸우지. 이권으로. 우리는 교과다, 우리는 교육이다,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시간 배정이라든가, 교수 채용이라든가,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교과가 항상 교육 때문에 밀려나는데, 논쟁에서, 사범대학에 있으니까 죄진 거죠. 교육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갈등을 겪고 다시 교육학과에 들어오면 또 재밌는 현장인 거예요. 여기서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철학, 우리 심리학, 우리 사회학, 우리 행정학이 많은 동네인데, 그래서 사실 교육이 아니에요. 그 교육학과 교수들이 관심 있는 것은 말만 교육이란 말 쓰지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저쪽 교과 영역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당신들 얘기하는 건 교육이요 라고 딱 한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 집단인데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업자에 붙어있으니까 할 수 없이 교육학과 교수라 누리는데 교육학과 교수들도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그 정보를 정말 교과 영역 있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그럼 너희들은 교육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이야. 또 학교에서는 혹은 소위 커리큘럼 전공하는 친구들은 그 교육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말을 한다고. 교과의 내용이 교육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교과 영역을 편을 드는 거지. 소위 교육 철학한다는 사람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데 교과 영역이 교육의 내용일까? 그건 물어보는 사람 없어. 교과의 내용은 교과의 내용이고 교육의 내용은 또 교육학자들이 분명히 밝혀야지. 무조건 나무 영역을 갖다 놓고 교육의 내용이다 이런 써놓고까지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와 관계되어 있고 교과서의 내용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학년별로 기억이 있다 하는 거죠. 요즘 그 국회의원 된 사람의 시가 교과에 실려야 되느냐 아니냐고 실리를 벌이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 교육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정말 촌스러운 수치스러운 측면이에요. 만약 교과서에 시가 실렸다면 그 시가 좋아서 실렸을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
사람이 거지든 왕자든 뭐 A정당이든 B정당하고 상관없잖아. 그런데 뭐 A정당이 정치이다 해가지고 뺀다면 오히려 누가 정치적이에요? 빼겠다는 사람이 더 정치적이죠. 머리가 그렇게 못났어요. 정치적이기 때문에 뺀다는 데가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의 머리가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이 항상 이 동네에 있어요. 서울대학교 게 11동 부처가 기흥정리인데 거기 하면 어쩐지 무슨 슬럼 에어리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카데미 슬럼 에어리아라고. 서울대학교 얘기인데 좀 머리가 조금 이상해. 생각이 못 미쳐. 그게 문제라고. 그런데 학교 문제에 관한 생각이 떵떵거리거든요. 이게 문제. 자, 오늘 얘기할 교육 소재는 사범대학 분위를 훨씬 뛰어넘는 주제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왔지만. 그래서 소재의 내용하고 교육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교육 소재로는 그 중첩 상태, 그 소재의 내용과 교육의 영역의 중첩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혹은 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갖다가 소재를 또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여기서 또 촌스러운 게 많아요. 교육 과정 철학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소재 인형이 몇 가지다 규정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를테면 컬스트라는 사람은 뭐 7가지다, 8가지다 규정을 하고 그 내용이 어떻다,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쭉 책을 쓰고 그것도 신봉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는 넌센스죠. 그 영역이 7가지, 8가지겠어요. 수만 가지. 자기의 좁은 경험을 지금 학교에다가 투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은 7가지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홀스티의 그 경험뿐이지 세상에 그 교육의 소재가 되는 게 그 북이 한정되겠어요? 그리고 교육학자가 그 소재의 내용을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그 소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몫이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고 있고, 이제서. 그걸 갖다가 교육학자가 왈가왈 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교육학과의 역량 밖의 이 얘기를 부수 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육학자가 관심을 갖는다면은 그 소재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소재가 어떻게 교육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수독에 어떤 것이며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계속 형성적이고 경험하지 않은 한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경험을 해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무진장하다는 표현을 하죠. 불교적인 용어인데 수독의 폭은 무진장하다. 우리 생활 속에서 무진장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 자시라는 개념에 그 개별적인 능력이 있잖아. 그만큼 많은 거야. 많다고 보면 돼. 그 종류가. 그러니까 자신의 개념을 그냥 쓴다면 개인마다 수도계가 있는 거예요. 독특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보편성을 가질 때 이제 이런 수독의 저런 수독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각 개인마다 자기 나름의 수독을 가질 수가 있다. 소질에 따라서, 혹은 적성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근데 이제 덜어는 알려진 것들이 많죠.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것은 융합하고 어떤 것은 분화되고 그렇죠? 그래서 종류가 다양해지고 또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수준 되게 수준 문제를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준이에요. 어느 수준이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수독의 종류와 수준 이것과 교육이 겹치면은 교육이 양태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소재 연구는 그 양태에 관한 연구예요. 어떻게 그 양태가 종류에 따라서 혹은 수준에 따라서 다른가? 이걸 연구할 수 있다. 이 사범대학 교과 영역과 관계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교과라는 말을 하니까. 근데 그 교차점을 이제 우리가 공덕교육의 양태, 내재교육의 양태란 말을 했죠. 그 교차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데 해석이 각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목적이 다르거든. 그 구조도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학교육 그러죠. 과학교육이라는 말을 하면은 사실 두 가지 일적인 세계의 겹침이에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게 지금 겹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겹침에 어디에 방점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태가 된다. 이렇게 보자고.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교차로가 있는데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A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걸 B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 그런 교차로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서로가 갈등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공존할 수도 있다. 제3의 길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목적과 수단이 되는 그런 그 공존 양태를 띌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겠어. 갈등 사태에서 이제 본의 선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같이 문제 다룰 때 얘기했던 것을 기억이 드는데 근데 하여튼 교육 입장에서는 소지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어느 걸 소재로 하느냐라는 걸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그게 수단이 조금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개다 이렇게 촌스러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7개다 8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그렇게 제한을 시킬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 범위에 축소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까 경우는 그 허스트를 경험한 게 7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주장자의 현품이 발현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수독의 이질적인 종류를 인정하는 것, 이걸 수평적 다원주의라고 하자. 학문이 예술을 인정해주고 예술이 학문을 인정해주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리고 수직적 다원주의는 그 수준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 각 수덕에서 수준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선대가 역사를 통해서 입증한 수덕의 종류와 수준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긴 궁금한데 우리는 우리 체험 범위 내에서만 규정할 수 있다.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체험 범위에서만 그걸 규정할 수 있죠. 보편적으로 규정한다는 말을 버리자 말이야. 보편적으로. 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육의 주체로서 개인이 그걸 어떻게 찾고 활용하느냐. 이게 교육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할 때는 그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죠. 뭐 가지고 교육할까? 이런 소재를 가지고 교육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미 역사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수도계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다고. 흔히 이 갖다 다음으로 학단이라는 표현하고 학파라는 표현도 하고 혹은 교단 혹은 정단, 정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한다고. 동양 철학에서는 도라는 표현을 수도계라는 말도 있고 그것이 약간 필요하지만은 도라고 그러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명칭이 다 다르죠. 달라. 예를 들면 인도 사상의 모든 그 학파의 공통된 요가라든가 대승불교의 치관이라든가 혹은 선불교의 좌선이라든가 노장의 그 좌지라든가 송대철학의 그 정조라든가 이름이 다 달라. 나라마다 다르겠지. 또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그렇지. 딴 데서는 또 갖다 이런 말을 뭐 어떻게 하겠지. 근데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때가 우리 주변에도 많다.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농구하기, 골프하기, 뜨개질하기, 요리하기, 꽃꽂이하기,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춤추기, 과학하기, 산수하기. 응? 얼마나 그 리스트를 넓힐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도기 중의 속성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상당히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 도장이라고 크게 써있는 있지. 그 안에 것이 모두가 수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모든 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지 순수하게 태권도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 또 하나의 소재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룰 교육의 소재가 됩니다. 그건 너무 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자, 수준의 선택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교육에서는 그 수준의 선택이 가장 내재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낮은 수준의 품이라고 하더라도 발전에 필요한 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다리 가운데 몇 단계를 빼버리면 사다리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각 단계는 각 단계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형품을 기준으로 그것을 그 위에 상고할 수 있고 하화할 수 있다. 소재의 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 더하기 둘을 아는 어떤 어린애가 있다고 봐. 그게 하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와의 소지 주고 있지. 그걸 모르는 놈 있잖아, 그 밑에. 예. 그렇게 생각하려면 어느 수준이 돼야 그게 소재다. 이런 생각은 말끔히 보여. 이 학교가 만든 신학 아닌가 싶어. 학교가. 저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가령 그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이코토모스하게 그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수준을 가령 진리와 허위, 선과 악, 미와 추, 성숙과 미숙, 이상과 현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구분을 위한 편리한 개념이지 실제로 현실에서는 무한대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무진장이라는 말 알겠죠? 무한대 또 수준이 있다. 종류가 무한대, 수준이 무한대다. 그런데 덜어는 어떤 사람이 이건 영원한 것이다. 완전 무배한 것이다. 전능한 것이다. 라는 주장하죠. 그래 안 그래? 주장한다고. 정말 그럴까? 영원하고 완전하고 전능한 것일까? 사실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경험한 놈만 아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경험한 놈만 한다고 그래. 경험한 것만 안다고 그래. 근데 되게 내가 그 전에 쓴 용어가 형품의 유사 완전성이라고 오늘 쓰고 있는데, 자기 형품이 완전한 걸로 생각한다고, 자기 이상이 완벽한 걸로 생각하고, 여기 큰 착각이 있어요. 교육의 소재를 얘기할 때는 그걸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버리자. 이걸. 설사 학문 공동체에서 오리로 판명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교육의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교육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에는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현대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참여가 아니에요. 참이 아닐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읽은 아리스토텔레스 글을 보면은 참 몹시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지금 와서. 근데 당대는 최고였다는 거야. 그 아리스토텔 물리학이 나왔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연과학의 출발이야.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자기 수준에서 그 탐구해갈 때 그 지식은 정말 열광하는 지식이었어요. 정말 탐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리스토텔레스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다고.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부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틀리다고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다리에 올라가서 난 다음에 버려라. 이건 못된 버릇이야. 다음에 오르까지 생각해 줘야 돼. 그렇죠? 그게 교육 소재를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각 수준은 각 수준에 맞는 그 새로운 발견에 따른 흥분과 보상이 있는 것이고, 그 체험의 공유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상부 소재와 하와 소재는 또 다르죠. 그래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부 소재는 무한대죠. 그렇잖아. 그 수준의 면에서 무한대. 근데 하와 소재는 좀 제한되죠. 자기 품위 이하라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후진일수록 상부의 소재가 많다. 선진일수록 하와의 소재가 많다.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이 선진과 후진이 구분하는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육에 이제 경제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육학 학자들하고 뭣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령 무슨 상부는 뭐 저축에 해당하고 하와는 소비에 비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안개나 교과서에서는 뭐 수요자, 공급자 뭐 이런 말을 해야 해. 근데 경제 논리는 교육의 논리에 적용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였다.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참으로 괴이한 것은 교육에서 저축과 소비는 반드시 상반관계가 있지 않다. 아까 그 용어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저축할수록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만 소비한다고 해서 저축의 양이 감소하는 건 없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소재에 관한 한 검약의 미덕은 없다. 이렇게 애끼자. 내가 주어도 남아있다. 그래서 경제 논리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경제 용어로 그걸 기술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각 분야마다 고유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분야의 말을 한 걸로 비유해서 교육에 적용하면 교육이 비틀어져요. 그리고 하와 보면 이미 자기가 낡은 것으로 버릴 뻔한 것을 재활용하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재만 비춰보면 참 지루한 면도 있죠. 그러나 소재라는 것은 그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활용하는 데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익사이트먼트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자, 수도계의 종류는 방대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일생에서 선택은 불가피하다. 짧은 인생을 살다 죽는데 얼마만큼 많은 수도계를 체험하느냐? 극히 소량이다. 안타깝게도.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과학보다는 문학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고급 문학보다는 하급 문학을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급 하급이라는 말은 수도계 중심에서 나온 거지 교육계 중심이 아니죠. 하급 그것이 교육에서는 더 고급일 수도 있어요. 교육 입장에서 볼 때는, 소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치가 서로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 봐서 내재적인 기준이 있고 외재적인 기준이 있다. 소재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분류를 하면
그 내재적인 그 선택 기준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결국 교육에서는 수준을 선택의 문제예요. 알맞는 수준의 그 소재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은 장대 높이뛰기의 재미, 그 생각하세요. 1m도 뛰지 못한 놈이 2m에다 딱 걸어놓고 자기가 뛰겠다. 남은 건 뭐예요? 좌절이지. 지가 실패를 만드는 거야. 애써. 근데 1m 뛸 수 있는 놈이 50cm에다가 떠니 걸쳐놓다. 그래서 너무 심심하잖아. 그거 하고 있으면 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죠? 별다른 취미니까. 알맞게 1m 넘을 수 있다면 1m 뭐 5cm 이런 식으로 해야 재미가 있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 다음에 기는 놈이 뛰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좌절이 아니에요. 기다가 뛰는 놈이 있어요? 서고 나서 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급증이 문제가 돼. 수설을 망가는 그 조급증.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또 내재적 기준의 하나가 개별성에 관한 거예요. 개별성.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육 주체 현품으로부터 그 소재의 내재성이 오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비교의 증거가 타인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개별성의 문제라고. 그래서 기획운동의 의미가 달라요. 분야마다.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교육의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못해요. 가령 칸트가 도덕률을 맺는 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라. 이 경률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인용이 되는 부분인데, 소재의 개별성의 측면에서는 그 경률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수준에 맞는 것을 듣게 돼야 돼요. 그것이 기회균등의 원리에 해당한다. 만약 교육에 어떤 기회균등이 쓰인다면 그 부분이 바로 기회균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내재적 기준이라는 것은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부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전에 썼던 것은 교육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소재를 택해야 돼요. 성장함에 따라서 그 소재의 수준이 막 올라가야 되겠죠? 왜 안 그래? 근데 그 품위끼리는 서로 모순될 수도 있겠죠? 또 해결식으로 막 지향했기 때문에 모순된다고 해요. 모순된 것을 교육의 소재로 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준의 조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논문조 할 때가 기억나는데, 정말 학생들 논문조 할 때는 괴롭죠. 정말 괴로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울 다 떠나니까 제일 좋은 게 논문지가 하는 거예요. 정말 보통 대리로 쓸 수도 없고, 그 수준에서 겨우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렇잖아. 논문이라는 것은 교육본위가 아니라 학문본이죠.
그 강문공도주의 최첨단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문제를 무슨 해결했다든가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가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모순인데,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준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 지도교수한테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한다면 한참 노력하면 적당하게 그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 그때 나는 또 한 번 더 가자는 욕심은 그래요. 야, 이게 틀려서 다시 한 번 해. 이런다고. 야, 누구를 끌기. 교수님, 뭐 어떻게. 교수님, 결국 하나에서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망가뜨려 놓습니까? 이런다고. 한 번 더 해보자. 그또 이렇게 긁어가지고 다시 올라간다고. 되게 제가 좀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 방법을 써요. 정말 무능하다. 이거 뭐 도저히 더 이상 한 차례 더 한다는 건 무리다 할 때는, 그거 써서 발표하자. 내보내지. 그러니까 자꾸 그 모순을, 자꾸 그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항상이에요.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도할 때 교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또 이게 문제시하는 것이 무슨 모순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까 그 경우는 내가 더 높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여기서 마무리됐는데 한 번 더 극적거려가지고 또 단순로 또 그 소위 내적 정합성을 만드는 그런 그 지도가 가능하다. 자, 앞에서는 이제 결국 내재적 선택 기준에 해당되지만은 선택에는 또 외적 기준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해서 그냥 내재적 기준이지만은 너무너무 많은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 교육 순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은 몇 가지 지역하면은 심리적인 특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적성이라든가 소질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놈은 귀가 좋고 어떤 눈이 좋고 어떤 손이 좋고 뭐 다 그런 거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소재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게 종류를. 또 많은 집단적이고 지역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의 기준이라든가 이 적용될 수가 있지. 예를 들면 2조 후기의 궁중의 문화와 서민 문화가 달랐어요. 또 궁중은 무용과 탈춤이 달랐고 탈춤은 서민이요. 공상이다, 뭐 양이다, 파괴다 이런 것 다 양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조와 사설 시조가 구분이 되고 또 가곡과 판소리가 구분이 되고 산수와 민화가 구분이 됐었어요. 또 시대별로 달라. 고대 그리스의 사회에서 춤의 가치가 격화돼가지고 연애의 그 여흥 정도로 그걸 국한시키고 그리고 노예들을 이용했어요. 그 부분은. 그랬더니 춤이 오늘날 어떻게 돼? 젊은이들도 미치죠? 춤으로 표현하는 건 놀라울 정도란 말이죠. 그게 뭐 저급이다 얘기하면 안 돼. 예. 하나의 예술의 장르로 인정받고 있잖아. 동양의 것과 서양의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동양이 너무 서구화되고 있다. 서구의 기준에 맞춰 들어가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사이드라는 사람이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런 책 읽어봤어요? 오리엔탈리즘. 처음 들어봐? 가령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지? 그게 안 그래요. 근데 나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거든. 미국의 대통령, 아니, 대륙을 발견한 사람 누구냐? 누구라고 썼던 기억이 나. 그럼 거기 인디안이 살고 있었는데 인디안들은 바보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서구 중심으로 지식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서구를 따라간 거야. 교과서가 그렇게 식으로 됐어요. 아까 동양의 도 뭐 하는 거 있지만은 지금 그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 소리로 안 잡잖아. 그건 뭐예요? 지금 학교라는 것이 서구와의 천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우리 동양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뭐 활속이라든가 시집기라든가 이런 게 많았잖아. 그런 게 지금 학교에 있어 없어요? 서양의 기준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서양이.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시대 변천, 사회적 그 계층, 압력, 세력, 혹은 극단의 경우 그 소재가 돈벌이에 참 좋다. 그건 나쁘지 않죠. 돈 버는 게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취직하는데 유리하다든가 뭐 그런 원인이 또 그 소재 선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것이 내재적인 것을 뛰어넘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내재 플러스 이런 요소를 생각해야지 교육의 소재가 되는 거지. 내재 자체를 무시하면서 여기에 따르면 그 교육의 소재의 가치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점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교육 소재 선택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오류 유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종류의 편협성이란 말이에요. 학교와 관련해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교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서구 중심적이고 학문 중심적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령 무슨 예술이나 체육 이런 거 갖다가 교과로 다룬다. 이건 뭐가 이상해. 예, 글로 써서 그걸 보고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요리 뭐 이런 거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개별성을 무시하는 거. 이것도 학교에서 많이 검하고 있는데, 교과서 안에 적힌 것이 정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오답이다. 그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아직 능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참으로 웃긴다고. 왜냐면 내가 교과서 쓴 사람을 많이 보고 있거든. 그 수준에서 그렇게 쓴 건데 그게 정답이다. 놀랍게. 그러니까 교과서 쓰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뚝딱지 같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아세요? 나는 그래서 교과서를 한 번도 쓰지 못했어요. 내가 그 교육심리학 가르칠 때 교과서 하나 글 써주면은 엄청난 돈을 준다고. 근데 돈이 필요하지. 근데 쓸 수 없는 게 도대체 교육심리학에 정답이 있냐 말이야. 이슈 말이지.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근데 교육심리학은 되게 이슈 중심으로 진행이 됐지. 이것이 정답이다. 이게 아니다. 이게. 뭐 지능이 무슨 몇 퍼센트가 뭐 결정하고 환경이 뭐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 그럭저럭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이 있는데 대충 뭐 어쩌고저쩌고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택하면 이거고 저렇게 택하면 저거지. 그게 무슨 몇 퍼센트예요. 그걸 멀쩡하게 써야만 교과서가 되는데 쓸 수 없어. 많은 경우에 그 쓴 사람의 품위가 반영된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쓴 사람의 정답이야. 아. 근데 조금 더 학생들까지 기준을 더 낮출 수도 있어. 그건 교과서의 하나의 특징인데, 교육적인 교과서의 하나의 특징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쓰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연탕 적정하면서 이거 이세나 좀 받아먹자 해가지고 쓰는 사람 많아. 대개 인류학자가 교과서 쓴단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개 이류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아까 당돌한 그 용기랄까?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쓰는 것이 교과서. 대개 당대의 최고의 품위를 또 생각한다고. 소위 교과서 개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소? 최근 지식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개정하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땐 넌센스야.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도 필요해요. 교육을 위해서는. 근데 꼭 뭐 요번에 제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란 말이에요. 또 흥미있는 것은 그 하와자가 자기의 품이 이상한 것을 하와의 소리로 잡는 경우가 많아. 내가 아무리 봐도 칸트 수준에는 못 미친 대학 교수가 칸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놀랄만한 일이죠. 나 같은 사람은 그걸 해석을 하지. 그 수준에서 해석한 칸트를 가르친다 그러지 칸트를 가르친다고 안 해요. 말을 정확하게 쓰면 돼. 예? 그 수준으로 해석된 칸트가 하와의 소재를 쓰고 있다. 이래야지 칸트 지식이 하와의 소재를 쓰고 있다. 그러면 뭐가 크게 잘못됩니다. 앞으로 대학 교수한테 강의 들을 때 그걸 생각하라고. 알았어? 7, 8가다 정말 많이 써. 학자들 참 누구나 어떻고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그거 못했어요. 나한테 지도받은 친구는 그거 못 봤을 거야. 나의 해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또 전해져야 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소재 변경에 관한 문제인데 소재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왜? 수단이니까. 그 수단이 맞지 않다 그러면 저런 수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국어로 순리에다가 사수로 소재할 수도 있고 저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이 진행되면서 항상 소재는 바꿔주는 게 원칙이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교육적 관계 얘기할 때 교류교육이라는 거 생각해 봤어요? 교류교육. A와 B인데 서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방식이죠. 그때는 소재가 바꿔질 때 가능하죠. 왜 안 그래요? 예. 전부 잘하는 거, 농부 잘하는 놈이 서로가 스승과 제자가 된다. 서로 교류교육을 한다고 할 때는 그때 소재를 정확하게 변경한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테니스 소재를 하는데 농구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 그러면 안 되겠지. 예를 들면 소재 선택의 적기라고 나는 표현했는데 잘 모르는 거지만은 일생에서 그 연령에 따라 그 소재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서 사실 순간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 그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그 소재의 특性, 평생의 그 연령에 따라서 소재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어릴수록 상부의 소재가 많겠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나이 들수록 하와의 소재가 많단 말이죠. 그렇잖아. 나이로 이제 그 색이 밥만 먹은 사람은 안 되고 좀 진지하게 산 사람 경우는 아무래도 하와 소주가 많다. 이렇게 봐야 이제 정상적인 나이죠. 나이는. 근데 요즘 평생을 러닝이다 이래요. 러닝. 그게 상고인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예? 그 상고를 친다면 사실은 하와 소재가 더 중요한 거야 평생에서는. 그냥 죽을 때 다 버리고 가잖아. 그냥 죽을 때 하와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인생의 경험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인 교육에서는 하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죽기 전에 남기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 상부라는, 아니, 러닝 가서 국가의 통계를 안 받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스미스라는 친구가 아까 무슨 러닝에 대해서 강조를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슨 학습주의다. 그것도 나 청스러워. 학습주의가 어딨어? 그래서 동네에 무슨 잔치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꺼내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속의 수도의 회복이라는 문제가 있다. 자, 역사의 발전과 수도의 발전은 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다 수도가 발전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우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의 수도기가 어느 역사적인 우연성에 의해서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최첨단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최첨단이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대화는 시대적 편견을 극복하는 일이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소재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재생시키느냐, 이것도 큰 과제예요. 아까 잠깐 가곡이라는 말이 있지만, 가곡은 정말 고급스러운 우리 국악이거든. 정말 국악의 진수인데, 요즘 음악 과목에 맞지 않다고 그냥 소멸당해 있다고. 가곡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보면 그냥 산천 경기가 나타나요. 들어보면. 요즘 템포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소멸되는 거죠. 안타깝죠. 시대적 유물과 사태, 이걸 어떻게 교육의 수제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죠. 역사라는 것은 결국 흔적과 자체에 의존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같은 시대에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이 지금 거예요? 과거 거예요? 시점으로 봐서. 몇 광년 전 거예요? 그 별빛이 몇 광년 전 거라고. 그게 지금 반짝거린다 그러면 안 돼. 몇 광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몰된 한 시대의 도시와 유물, 해독되지 못한 고대 문자, 근데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파편 기념비 기록은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 나라의 지평을 역사에게 던져주고, 그러나 그 자체가 역사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가의 형품 안에서 또 엮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대부분 현재적인 해석이라고 봤단 말이죠. 이 역사는 계속 재구성되는 거죠. 이 역사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그 무엇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번에 인기 있는 그 해석학자 가다모의 중심 주제예요. 가다모의. 근데 내가 전 시간에 그랬잖아. 교육 보르도는 그런 이 일반의 해석학을 보완해주는 여지가 있다. 그런 말 했지 않았어요? 했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그 경험이 재해석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가장 확고한 것은 그 해결의 경험이라는 것 뿐이었어요. 해결의 경험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죠. 부정적인 것을 뜻하죠.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은 뭘 부정하는 거예요. 새롭게 얻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겨우 그 해결적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교육의 프로세스를 집어넣으려고 해석해. 네, 그것이 그 교육 본질에서 공헌할 수 있는 교육적 해석학이고, 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교육과 인간에서 얘기한 교육적 이해라고 합니다. 여기 있다. 이 소리만 들어도 반짝 귀가 솔깃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요? 이 소리가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품위와 표현태의 문제. 이게 우리가 그 표현태를 갖다가 인덱스, 사인, 심볼로 되게 나눈다고. 그거 알아요? 인덱스는 어떤 그 사실에 대해 전후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걸 뜻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한숨 쉬죠. 그래야 그래. 인덱스에. 감기 걸리면 기침하죠. 하나의 인덱스라고. 사인이라고 것은 전혀 다른 거지. 그냥 사인이야. 그래서 악보라든가 123이라는 어떤 숫자라든가 그죠. 123의 숫자가 아주 복잡한 거 알죠?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만 100이라는 게 한 번 있었고 10이라는 게 두 번 있었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게 있었다. 그거 합친 것이 123이에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사인.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123이라는 그 수치로 드러내는 거죠. 그게 사인의 묘비. 그 다음에 악보 같은 것도 사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심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인식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그걸 표상하는 거예요. 가령 무슨 태극기라든가 뭐 비둘기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심볼이라.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거. 요즘 도시에 그냥 평화게 했으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뭐 평화의 상징이랬다. 그래서 큰 행사에서 뭐 비둘기 나누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볼은 모르는 놈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저게 뭔지. 뭐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안 돼. 의미를 포함한 것이고 그 의미에 도달할 때
인덱스니 사인이 심볼의 의미가 생기는 거다. 가령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게 무게로 따지면 어느 정도겠어요? 얼마 안 돼요. 이 말은 조금 웃음이지만 옛날 엿장사 때 책하면 이만 가면 근으로 딱 돼가지고 12개, 3개 주는데 톨스토이가 무슨 그 전쟁과 평화라는 책 주면 그 엿장사는 무게로 돼가지고 12가락을 준다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큰 착각이죠. 큰 문제지. 베토벤의 뭐 교향곡 오보이라든가 파우스트, 게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마티스의 뭐 정물 정도 그냥 물리적인 대상으로 보면 뭐 되지. 그냥 그거 스스로 미스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지. 그 대상이. 해석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 의미가 그 저자의 현품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과연 어떤 텍스트가 원래적인 의미가 있다든가 저자의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그 대하는 사람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역사도 아까 마찬가지. 근데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하나의 나무가 서 있다. 그러면 그건 생물학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 식물학자한테는 그런 식으로 보인다고, 나무가. 그런 식으로 의미화가 되는 거지. 근데 장사치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좋은 목재죠? 목재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림 그리는 사람,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으로 대하느냐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알았어요? 피카소의 작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였어요. 상당히 또 정치적이었어요. 그 작품이 나올 때. 예. 피카소 작품 보면 그 6.25 한국에서 총리라는 거 보고 그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고 보죠. 그래야 돼.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미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또 미술의 수준의 문제가 또 있어요. 수준이 엄청나게 있어요. 내가 그 피카소 그 전시를 한다고 해서 가서 보는데 바로 앞서가는 사람이 그 노인네가 하나 시골이라고 평균 이렇게 나이가 모자 쓰고 이제 사투리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어이구 내가 이거 구경을 시골에서 올랐는데 이게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하는 짓이지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피카소가 느닷없이 국민학교 학생 수준이라고 해석이 된 거야. 아마 모르겠도 아는 사람이 모처럼 모셔가지고 참 이 어려운 그 작품을 감상하라고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손자로 그렇게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내가 볼 때도 그래요. 어떤 데는. 근데 좀 다르게 보려고 이랬어요. 아무튼 간에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교육적 텍스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그 텍스트 앞에 교육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교과서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 교과서가 교육적이라는 말을 들으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야 하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서 두 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
하나는 그 해답이 이렇게 변경되어 가는 과정. 응? 정답이 변경되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변경될 때 어떤 활동이 필요한 부분가 이것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건 정말 그 교육적 텍스트라고 할 만하다. 지금 교과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탐정소설 형식 같은 것이 그런 거야. 여러분 탐정소설에 답이 있으면 탐정소설 읽어야 하는 거예요. 안 읽지. 어떤 놈이 범인이고 이게 나타나면 이놈이 범인이다 이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네. 이놈이 범인이다 이놈이란데 이게 아니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밤새 읽는 거야 탐정소설. 그런 흥미가 돼야 돼. 흥미를 내야 돼.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어떤 정답이 오류로 변하고 또 다른 걸 충분할 때 있고 이런 것이 식의 형식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교육적 텍스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활한 유전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읽어봤어요? 근데 그거 홀렸다고. 이 사람 그런 식으로 그러셨어. 뭐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어쩌고 이렇지요? 그렇지. 좀 있으면 그게 틀렸고요. 뭐 이렇게 나와. 또 이게 아니고요. 해서 그랬었더라고. 그런 형식의 책도 있겠다. 근데 이 교과서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중간중간에 이거 하려면 이걸 해봅시다. 라는 뭐도 있고 말이야. 뭐 해봐야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자, 교육적 텍스트 사례인데, 클래식이라는 것은, 클래식북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런 면이 또 있어요. 이때 이런 맛이 있고, 이때 저런 맛이 있죠? 그리고 조금씩 자기가 성장하면서 의미가 달라지고, 그렇잖아. 이게 고전이 있다고, 유명하게도. 불경 얘기를 내가 알겠고, 논어 얘기도 있고, 실체고래의 그 강편적 저술도 있고, 대부분 또 성장소설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뭐, 음악에서는 연습곡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 이건 다 교육학자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야. 과장된 해석과 평가라는 주제인데 아까 얘기대로 흔히 자기의 품위 이상한 것을 무슨 하와의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다. 아까 대학 교수들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 대학 교수의 현품적 해석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신에 대해서 만약에 신이 어떻고 저쩌고 근데 사실 그 신이 그랬을까? 신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신이 만약에 뭐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건 인간이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따따따따따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신의 수준이 갔을 때야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교회에서 그런 오류가 많지. 예수님이 어쩌고 얘기해. 지가 예수 돼봤어? 감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미국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걸 체험하려면 제대로 해석하려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옳지. 그렇잖아. 신탁의 예언은 말이죠. 사실은 시르 이름을 빌린 재관의 예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가장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옳은지 그런지 모르지만 나 이런 해석을 한데도 나는 이러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자, 마지막 주제로서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주제가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지만, 인간 문화재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거. 아까 우리는 쓰여진 것, 흔적, 이걸 이제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살아있는 교육의 소재예요. 인간 문화재는. 역사의 첨단을 간직한 현존하는 인물이다. 텍스트보다는 유한하다는 게 한계죠.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교육부 소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면 작은 스승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좋다. 큰 스승에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스승 나오시오. 나하고 만납시다가 아니라, 큰 스승을 모시는 제자를 통해서 조금씩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라고 하는 것이 융합교육의 사례인데, 그건 내가 잠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 말이 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너무 유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유행의 저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융합은 무조건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아까 이 예에서 나무, 그러면 그 식물학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그렇죠? 그때 우리는 나무를 배우는 건가, 혹은 생물학, 혹은 경제, 미술을 배우는 건가? 이 점은 분명하게. 아까 피카소 작품도 마찬가지야. 그걸 예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융합교육이라고 할 때 나무나 피카소 작품이 교육의 소재인가, 아니면은 정치, 경제, 예술인가, 이걸 좀 분명히 구분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굳이 우리가 나무나 피카소라든가 저기는 이것저것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 그걸 통해서 예술 이 세계에 들어가다 경제 세계에 들어간다든가 정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런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오케이. 한 15분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